안녕하십니까. 아유, 막 열의가 막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 발표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 하시니까 더 리얼하셨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사례가 굉장히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뭐 여기 케이스 스터디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합 사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그다음에 정신건강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의 전문가분들이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제 그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먼저 그 공공사례관리 부분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고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사례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꼭지를 4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종횡적인 관점에서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 살아내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점 관점, 이 굉장히 사실은 보게 되면 전 가계도를 보고 갑자기 헉했거든요. 답답해서 이걸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그러나 이 가족도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가족을 우리가 공공사례관리, 통합사례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비스 조정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역할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족들과는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정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라고 해서 4가지 꼭지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횡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살아내는 거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 가계도나 가족력이나 이런 얘기들 했지만 좀 저는 이제 항상 그 사례를 볼 때 횡적인 거와 더불어서 이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각도로 좀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적인 부분에서는 뭐 발표했던 내용들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여러 가지로 아내가 자해도 하고 천식과 당뇨로 병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반복하는 아내로 인해서 지쳐있는 그 아빠를, 김아빠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김 첫째도 자해를 했고, 둘째도 자해를 하고, 또 거기다가 더 확장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까지 폭력을 하는 부분들로 확장되어 있던 것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의지했던 그 아버지가 사망했던 경험들, 이로 해서 지금 현 상태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다.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분이 자기 안에서 문제를 가족이 해결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이분이 가장 지금 힘든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보게 되면 아내는 최근에 지적장애인 것이 판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래서 일반 여성으로 봤고 엄마로 봤다는 거죠. 아내로 봤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역할을 기대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적장애 3급이라고 했을 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욕구에 상당히 집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찾게 되는데, 이 아내는 자신의 욕구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양육에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엄마의 역할이 지금 공백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였죠. 특히 자해를 하는 모습들을 자녀 앞에 노출되는 것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자녀들에게도 학습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김 첫째가 이제 현재 자해와 우울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좀 좋아지고 있고, 이제 가장 김 둘째가 이제 사춘기 시기이고, 자기 스스로도 사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억눌렸던 부분들이 지금 폭발하는 시기. 그래서 그게 자해와 폭력으로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선 가장 이제 둘째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둘째에게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엄마에 대한 부분들, 엄마가 이 자녀에 대한 양육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종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가족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살아냈는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아빠가 그 엄마와의 17년 동안
네, 일단은 이 종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 가족이 이제 32세와 22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애 기간도 없이 결혼으로 하게 되고 바로 첫애를 낳아요. 예, 그리고 첫째를 낳고 나서 남편이 원치 않는 둘째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표현한 상태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로부터도 아이가 거부당하고, 그다음에 이 엄마도 그 아이에 대한 양육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아버지의 그런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서 이제 첫째보다 둘째가 이제 애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엄마가 17년 동안 일반적인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기대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계속적으로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한 이 아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듬고 이해해주고,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질타와 부정적인 피드백과 욕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실은 그 엄마가 상처를 많이 갖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부부가 각자가 갖고 있는 기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각자의 탓으로 돌렸고, 그리고 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줌으로 인해서 이 부부의 어떤 문제들이 이제 자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통제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을 자기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표현들이 자애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나오게 됐고, 또 자신의 욕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엄마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성적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 둘째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 단절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남자를 찾게 되고 다른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자기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부의 문제가 또 부모의 양육의 어떤 문제까지도 이제 계속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이제 돌봄의 빈자리를 이제 갖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빈자리가 둘째에게 더 있게 되고, 또 자애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또 하나 이들이 자기의 힘듦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자애를 일으키는 방법들로 가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좀 잘렸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종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횡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녀 둘째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종의 그 가족 안에서 희생양처럼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밑바닥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부부의 관계, 그다음에 아버지, 엄마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17년 동안 잘못되었던 이런 부분들, 그로 인해서 가족 안에서 서로가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이런 어떤 관계. 아까 가게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막 화살표가 빨갛게 막 가고 있는 거, 그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이제 자녀들이나 아내를 통제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측면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계속 다 화살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좀 더 이 가족을 돕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종적인 부분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점 관점으로 좀 이 가족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강점 관점이라는 것은 강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점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강점 관점은 우리 대상자의 강점일 수도 있지만 대상자를 돕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강점을 찾아내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제가 그냥 찾아냈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더 차례를 더 깊게 보면 더 다른 강점들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가족에 대한 부분들의 강점을 보게 되면, 일단 김아빠가 17년 동안 가족을 유지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지적장애의 경계선 내지는 상급의 지적장애 아내가 자녀를 잘 양육 못하고 계속적인 외도를 하고 이런 경우에 부부의 어떤 갈등 뭐 이러면서 초기에 이혼하는 사례들 저도 오전에 보고 왔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우직하게 여하튼 가정을 유지했어요. 그 안에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가정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건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자존감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 아버지가 아직은 힘들지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을 유지하고 건강한 상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엄마인 경우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성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 갖고 외도를 하고 나가고 뭐 이러지만 집을 아예 안 나갔다는 거죠. 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집을 나가지 않고 가정을 지켰다. 이것도 굉장히 전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지적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관심,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굉장히 잘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분이 자발적으로 그 상담에 참여하고 또 여기에서 상당히 힘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강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김초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나아졌고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 자처해서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힘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동생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아들이 먼저가 아니라 장녀라는 거죠. 딸이 먼저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강점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인 경우에는 그 문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지금 감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사춘기와 더불어서 나타나서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춘기에 그나마 나타난 것이 오히려 개입하기에 용이하다.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금 나타난 것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표현에 대한 논리성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말씀 안 하셨지만 사전에 사례회의할 때 이 친구가 자기가 왜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침울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힘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자기가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들을 여하튼 부정적인 방법이라도 자기가 벗어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강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반항하는 힘, 이런 것도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덕분에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외톨이로 침울한 상태에 있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이가 계속 많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외부적인 부분들에서도 이 사례가 그 제가 들었을 때 뭐 지방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상당히 그 자원들 간의 연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들을 잘 찾고 또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이 가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슈퍼비전 사례로까지 올릴 정도로, 물론 어려워서 올렸지만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들이 그 외부의 자원들과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오픈되어 있어요. 아버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물론 이제 자기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아직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의 형성과 그다음에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우리가 자원을 잘 연결하느냐라고 하는 자원이 잘 연계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지 잘만 구축하면 그 복잡했던 문제들이 또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제 이후에 그 교수님이나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서비스 조정의 기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당히 이제 구성원별로 다 접근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아마 선생님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관련 관계를 맺는 기관들이 이제 다 다르게 되고요. 이런 어떤 중복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각자가 그냥 각자의 사례를 맞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 같은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정신건강, 장애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부부관계도 있고요. 가족의 의사소통도 있고요. 자녀 양육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 기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이 서로 관여하면서 상호의 관점에서 이슈를 공유하고 또 합의된 목표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의 단계별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서의 정말 의사소통, 우리 안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해야 되고, 서비스 조정의 중심 역할은 사실은 이제 사례관리사, 통사 선생님 아니면 이제 통사라고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중심에 있으셔야 되고요. 이 과정을 전체로 조망해야 되시고, 그리고 다양한 자원들이 잘 기능하고 명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조율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사실은 이제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이제 외부나 내부의 슈퍼바이저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통사 선생님이 힘을 딱 갖고 중심을 갖고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잘 조정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은 이 가족이 지금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외부로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면 상담도 하고 병원 입원도 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걸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가 파워가 생기면 끊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상담을 하면 문제가 조금 가라앉거든요. 아이도 엄마도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딸도 지금 그런 어떤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외부에서 그냥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가족이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의 상호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변화들을 가져오는 거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당사자들과 같이 협력을 갖지 않고 하게 되면 그냥 계속 지원, 서비스 지원 그러다가 종결,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금 또 사례 관리로 또 들어오게 되고 또 다시 하다가 또 하는, 이게 반복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뭔가 이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 구성원과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죠 뭐 이런 의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사례 관리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가장 그래도 힘이 있는 게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우리의 사례 관리 전체적인 통합 사례의 한 일원으로서 들어와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가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협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지향성,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욕구가 무엇인지, 그걸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자원을 획득하고 활용하는지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인파워먼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측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 한 3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강점 관점에서 이제 가족 구성원의 이제 사례관리 동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 가족에 대한 이해, 현재 가족의 욕구 파악, 우선순위에 대한 거, 방법에 대한 거, 그런 부분에서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서 이 가족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례회의 이후, 그러니까 통합사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통합사례회의를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서로 간의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고 공유되고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게 통사하고 역할까지 나누세요. 요즘은 옛날에는 통합사례회를 하면은 그냥 이 상황에 대한 문제 파악만 끝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기관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 수립과 역할을 이제 나눠요. 근데 역할을 나누고 각자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요. 아까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같은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계획 과정에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서로가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공유의 방법들 너무 시간이 없어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권유해드린 게 단톡입니다. 단톡. 단톡 안에서 같이 오늘 뭘 했고 그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수시로 진행이 돼야지만 정말로 이 가족이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매번 조정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배분하고 하는 그런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족은 1년 만에 변화되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1년이 아닌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의 그 구조상 빨리빨리 1년 안에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는 중장기 차원에서 단계별의 목표들을 좀 차근차근 가지면서 가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그것이 둘째 아이일까? 아니면 부부의 의사소통 문제일까? 자녀 양육의 문제일까?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부분들 다시금 바람직한 행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것들의 목표 수립이 필요하고요. 이건 거꾸로 다시 우리가 관계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의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면서 수립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